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적 장치를 말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 지도자는 2자 회담과 3자 회담을 한 뒤에 공동 성명도 발표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국 회담은 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로 3개국 지도자의 정치 철학에 따른 결과이고, 이 회담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는 부담감을 주고 한국과 일본 내부에서는 회담 시작 전부터 반발을 준비한 정치 그룹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해외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은 좋고, 한국과 미국 지도자는 특히 크레딧 받을 부분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떼강도 사건에 대한 LA타임즈 사설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LA타임즈는 떼강도는 끔찍하고 처벌 대상이지만 그 원인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떼강도만큼 사회의 위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민 발의안 47이나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것과 떼강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LA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는 오늘부터 힐러리가 찾아옵니다. 힐러리는 지금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강도 4의 허리케인인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즈음에는 84년 만에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다는 예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캘리포니아 주변 4개 주가 열대성 폭풍권 안에 들어갑니다. 하와이 산불 관련 사이렌 경고를 울리지 않은 논란의 책임자가 사임했습니다. 그는 비상사태 관리 경험이 없었던 인물로 사이렌을 울렸으면 사람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건 재판을 대선이 끝난 2026년에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주모자인 무장단체 리더들에게 3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마피아법으로 기소한 다음 대배심들의 이름, 신상 정보를 공개한 시작이 어딘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 20분쯤 됐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왜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국가의 별장이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이 앞에서 막 사진 찍은 사진 같은 것 어디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캠프 데이비드라고 써 있죠. 그 앞에서 만납니다. 누군가 정상이, 미국의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를 할 때.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고, 캠프 데이비드라고 써 있는 그 팻말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어깨 같은데 손도 올리고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조금 뒤에 나와서 모두 발언이죠. 말하자면 다 준비한 것을 일종의 원고를 읽은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지도자가 자국에서, 한국은 지금 새벽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세계를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 모두 발언까지는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마 첫 번째 섹션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칼럼이 있는데, 마침 또 그 칼럼을 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입니다. 그 맥스 부트라는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글을 쓰니까, 주장을 하니까. 그분이 또 이제 이 세 사람의 모두 발언을 들은 뒤에 잠깐 그 한 얘기도 있고요. 그분의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칼럼도
광고가 끝나고 나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럼은 뭐 정상회담 한다, 정치적이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재미없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이 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정상회담을 대입을 했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도 또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칼럼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상회담이 어떤 뭐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우선 뭐 세 나라 정상의 모두 발언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니까 초대를 한 미국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Are stronger and the world will be safer as we stand together. And I know this. 우리가 같이 세 나라가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더욱 세계는 강해지고 안전해졌다 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이렇게 그 두 나라 정상이 용기 있게, 왜냐하면 국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싫어하니까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본은 그만하면 우리가 how many times 사과를 해야지 되느냐. 그것도 국가 최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하면은 뒤집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한 건 누가 뒤집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건 누가 뒤집고 일본은 그러고 한국에선 공식적으로 사과를 제대로 한 게 한 번도 없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국내적인 반대를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캠프 데이비드까지 오게 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에 아주 뭐 굉장히 뭔가를 크레딧을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We all three share. And I want to thank you both for your political courage that brought you here. And I'm looking forward to us having a great meeting, but continuing these meetings. 네, 정치적인 용기라고 표현을 했군요. I would argue historic work to forge a foundation.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역사적인 일을 해야지 되는데 뭔가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 And I'm deeply grateful for your leadership.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both of you as we begin this new era of cooperation. 그 리더십에도 감사하고 두 나라의 정상과 함께 더 이제 큰 역사를 향해서 지금 뭐 일하는데 일단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부터 회담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먼저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은 전부 그 준비해온 원고를 한국어로 읽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외교니까요. 한국어로 공식적인 외교 무대니까 한국어로 읽고 영어로 이것을 다 그 통역이 영어로 하는 것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President Biden for his 당연히 뭐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We met in Vilnius for the NATO summit.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만나고 또 만나니까 반갑다 아주 친근감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캠프 데이비드 현대 역사에서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곳에 초대해줘서 고맙고요. Which carries great significance in my view. President Roosevelt once stated, "Freedom is not a given, but something you fight to win." 네, 항상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강조를 하는 자유를 말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뭐 통역은 여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Sure that each of our freedoms is neither threatened or damaged. Our three nations 그 같은 그 자유를 위협받고 협박받고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결속을 해서 일해야지 된다는 거죠. A stronger coordination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requires more robust institutional foundations. 네, 세 나라가 더욱 강해지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인스티튜션의 그 파운데이션을 강하게 해야지 된다. 어떤 그 제도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제도적인 장치요. As a historic day where we established firm institutional bases and commitments to the 그런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gether, ways to elevate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to a new plane through in-depth.
뭐 깊이도 있고 이 세 나라 간의 그런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일본의 통역이 그대로 말을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교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마음도 표하고 일본이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비행기 타시기 전에 8월 15일 경축사 하고 나서 병원에 가자마자 뭐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한다. 굉장히 외교적으로 세련된 그런 그 첫 문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입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ympathy once again for the devastating damages caused by the wildfires in Maui, Hawaii. In order to provide relief to the affected people, Japan has decided to offer a total of around $2 million of support. 200만 달러를 그 하와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본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I 하죠. also once again convey my heartfelt condolences for the passing away of President Yoon's father.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Joe, for your kind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근함의 표시죠. First name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라고 부르면서 초대에 대해서 고맙고 I have bee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lmost on a monthly basis since March of this year. 3월달 이후에 뭐 그 매달 어떤 식으로든 서로 소통을 하고 The 만났고 three leaders have got together in this way. I believe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that we are 왔는데 indeed making a new history as of today. 오늘로써 이제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들어 A 가겠다. turning point in 전환점이고요. in order to allow the potential of a trilateral strategic collaboration to bloom and blossom. I wish to take 이제 그 같은 모든 것들이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고요. US to new heights while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Japan-US and the US-ROK alliances. As we deepen our cooperation in the response to North Korea, I wish to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게 중요한 이슈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요. emerging technology cooperation, 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망에도 연결이 될 테고요. resilience. Today, I look forward to engaging in frank discussions amongst 역시 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오늘 뭐 회담이 한두 번 있지 않고 여러 번 있겠죠. 두 사람끼리도 하고 세 사람끼리도 하고 그런 회담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루어져서 역사적인 것이 될 것으로 믿고 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얘기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 씨는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 이제 바로 그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맥스 부트 씨 Well, I think these are very positive dynamics. Something 굉장히 긍정적인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하죠. 몇 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그 분쟁 때문에 overcome all those historical differences certainly 그 모든 역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South Korea and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but I think it's also very much to the credit of Joe Biden. 물론 일본과 한국 대통령 크레딧을 받아야지 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크레딧을 그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egotiations, but he really swung for the fences with this unrealistic goal of gett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e.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북한과 회담도 하고 뭔가를 했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서 실패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bring two of our closest allies in Asia closer together.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두 그 동맹국을 더 가깝게 묶는 이 같은 그 목표요. In the wake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또 이런 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좀 일어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의 모두 발언과 이 모두 발언을 들은 뒤에 전문가의 얘기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철혈 제상,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전기 읽으면은 꼭 한국에서 빠지지 않는 전기가 있잖아요. 윈스턴 처칠, 그리고 막사이사이 필리핀의 또 뭐 비스마르크, 철혈 제상 뭐 이랬는데, 잠시 뒤에 이제 그의 말도 인용한 그런 것들 좀 전해드리겠고요. 외교와 정치로서가 아니라 외교와 정치에서 하는 그 성공하려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처신이냐 처세냐, 그런데 그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얄팍하게 하면은 얄미운 게 되고 아니면 성공하는 게 되고요. 잠시 뒤에 그런 부분 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자연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걷기도 하고 하는 지금 그런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떤 성취다. 맥스 부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와 수미 테리 전 CIA의 분석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어디 계시든가요? 어떠한 그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뭐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일본과 한국 국장도 지내셨고요. 뭐 한국계 맞습니다. 두 분이 같이 쓴 칼럼인데 제가 이 칼럼 쭉 읽어보기에는 수미 테리 씨가 아마도 뭔가 이제 그 맥스 부트 씨가 확인할 게 있을 때 한국 통이고 하니까 그런 그 확인하는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줍니다. 워낙에 이 맥스 부트 씨가 뭐 러시아라든가 외교 관계의 전문가이고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칼럼 가운데는 몇 개월 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리고 나서 뭐 한국에 미국의 구축함도 가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 전에 맥스 부트 씨가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할 자격이 있고 그것이 이제 국제 어떤 그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칼럼을 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분은 국가의 어떤 존립이 위협이 되거나 그럴 때는 뭐 핵협약 같은 거에서도 예외가 있고 그런 면에 적용이 돼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자격이 있다. 그게 한참 한국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핵무장을 해야지 된다는 여론조사 나왔을 때 그 같은 칼럼을 쓴 사람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3개국 동맹의 기초를 마련하는 주요 스텝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받습니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정한 이때에 2년 전에는 이런 회담을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실용적인 리더가 역사를 뒤로 하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크레딧을 받을 만하다. 이 점은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토 반 비스마르크 독일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또 어떤 때는 차선책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차선책의 예술이다라고도 하는데 외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외교 활동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칼럼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써진 건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뭐 국내 정치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외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그 현실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취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하는 아주 그 예리한 그 딱 집어서 본인 걸로 딱 만드는 이게 전임자보다 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외교적으로 성취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함 어코드라는 거. 이거는 정말 외교적인 성취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3개국이
정상 관계를 수립한 거. 이거 막 사위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에브라함 어코드를 빼고는 거의 세계사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에서 새로 뭔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훨씬 잘했다. 예를 들어서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한 것. 미국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뭐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다 합쳐서 6개국이 한 건데 파리 기후조약에서도 탈퇴한 것.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된 것. 외교에 대한 가장 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과의 회담. 불가능한 목표로 실패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죠. 외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그때에 주장했었던 것은 무조건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라. 그럼 북한이 뭐를 가집니까? 외교에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 없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하고 나만 갖겠다 하듯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대로 차질이 있었죠. 여러 가지. 좌절도 있었죠. 비난도 많이 받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미군을 철군한 것.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톡 깨버린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아주 급하게 리바이벌 하지 못한 것.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밖의 외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분은 맥스 부트 씨는 외교 그쪽에 이제 전문가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인식하고 아주 생산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쉬울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동맹과의 협상, 트럼프가 깼던 것을 다시 뭉치게 하는 거니까. 결과가 없는 적과의 동침보다는 동맹과의 강화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인의 결론이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 울타리들을 콱콱 쳐서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또 넘지 못하고 또 뒤로 자빠지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하나의 목표를 치고 또 치고 말하자면 단식 게임도 하고 복식 게임도 하면서 어떤 그 독점하고 이겨가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겁나게 하고 평양도 겁나게 하고 러시아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호주가 영국과 미국의 무슨 핵잠수함 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아가도록 해서 프랑스랑 먼저 계약했다가 핵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과에서 프랑스가 얼마나 화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단 하고 그 뒤에 프랑스와의 관계는 또 다시 꿰맸죠. 백악관에 제일 처음 대통령으로서 초대를 함으로써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계획이 있으니까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그쪽에서의 인도 태평양에서의 이런 것.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당연히 모르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같은 방에 일본과 한국의 리더를 앉게 한 거. 물론 여러 번 앉았어요. 지금 악수하는 장면 나오네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악수했군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뒤에 악수를 했는데 G7 정상회담이라든가 히로시마에서 5월 달에 있었던 그 밖에 뭐 G20 이런 데서도 슬쩍슬쩍 만났지만 나토 정상회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세 나라의 안건만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나라 리더를 앉혀놓은 거 그리고 어떤 땐 바이든 대통령이 쓱 빠지겠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건데 이게 임기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해왔었던 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해야지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국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아주 중요한 장관들을 제일 처음 보낼 때 한국에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에 제일 처음, 유럽이나 중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앤서니 블링컨, 그리고 잭 설리번 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역시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인도태평양 그쪽 지역의 코디네이터잖아요.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면서 만들어낸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달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가 필요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으니까 조금 쉬웠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에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이 같은 요구 없이 징용배상에 대한 어떠한 그 문제, 대법원의 판결. 이 사람은 뭐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까 자세히 얘기를 했고 저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수십 년 전에 끝난 일을 왜 한국은 대통령만 바뀌면 자꾸 이러냐 하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들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자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대법원에서 징용배상 판결해라 하니까 일본이 또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 군사정보 공유하는 거 그거 끝나고 그러면 또 일본에서는 또 다시 뭐가 이래서 자꾸만 두 나라 관계가 동상에 걸려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도쿄에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뭐 12년 만인가요? 한국에 갔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역 제재를 풀어줬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삼성이 공장 세우잖아요. 일본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지금 새로운 삼국 관계를 또 다른 단계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러가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관계, 사다트, 안와르 사다트, 그리고 그 당시는 베나임 비건 총리였었죠.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두 분이서 좀 얘기 좀 나누세요. 저는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하고 또 셋이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를 이끌어냈었던 지미 카러가 그런 관리를 할 줄 알았다면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미국에 좋으니까 중국을 관리하기도 미국도요. 중국을 혼자만은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도와서 같이 일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물론 그런 때에 한국과 일본이 뭐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한국과 그 일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서로 공통 분모를 찾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3국의 군사훈련,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한다던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미국을 중재자로 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어떤 연결하는 거 이걸 이제 해줘요. 좀 어깨에 부담을 좀 덜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도 얼마 전에 일본에서 가장 그 강력한 그 방어막이 뭐 중국의 해커에 의해서 뚫려버렸잖아요. 가장 뭐 안전한 방어 컴퓨터 시스템이 뚫려버렸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는 이제 경제와 군사 안보 강화도 당연히 아젠다죠. 한국과 일본이 인플레이션 삭감법 이번에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받아간 것이 없다는 게 한국에서의 평가니까 인플레이션 삭감법 세금 감면해주고 하는 거 북미에서 어떤 냈던 것만 하고 하는 여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베이징의 그 공급망 의존도 같은 거 줄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걸 이제 3국이 어떻게 할까? 한국과 일본이 무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은 마이크로칩 제조도 3국 간에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받아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타진을 해놓고 서로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될 그런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압박을 하더라도 좀 견딜 수 있게 좀 탄력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정부요. 물론 중요한 도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엄청 약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64%의 한국인들은 일본과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8%만이 일본이 뉘우쳤다. 사과를 했다라고 한국 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 관계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
그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막 그 노려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가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옆에서 또 아우 잘 지내보세요. 그래야 뭐 저희도 좀 도와주시고요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데서 우정을 다지도록 능란한 외교 스킬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스 부트 씨가. 한국이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아직은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좀 대항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것. 그렇지만 결국은 한국도 그 중국에서부터 좀 공급망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해방돼야지 된다는 이런 건 이제 한국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은 대만에 대해서 지금 이 현상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거기에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보처럼 그따위 말은 왜 하느냐. 뒤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열매만 따먹으면 되지. 왜 앞서서 그러냐. 그건 한국 내의 얘기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 다시 사과해. 이런 말 하지 않고 조금 과거보다는 일단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만 이런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고마워하잖아요.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에 한 그 어피니언이 실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일본의 강한 반대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에 보답을 해야지 된다. 보답할 길을 분명히 찾아서 보답을 해야지 된다. 옆에서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만큼 어려운 것을 고치는 것은 한 번의 회담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번 회담이 성공을 해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스티튜션, 제도화한다. 이런 얘기를. 3개국 정상이 정규적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고 한라인을 가동한다는 게 필요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회담의 목표인 거죠.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는 3개국이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일본의 총리,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제도로 국가적인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또 와서 깨부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그런 것을 쉽게 깨부수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일본에 관한 정책을 해놓고 또 깨부수고 그 다음에 또 깨부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하고 믿고 이번에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부트 씨는 굉장히 야심찬 주제인데 가능한지 한번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크레딧을 맥스 부트 씨가 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3국 외무장관, 국방장관, 뭐 재무장관 등등 해서 1년 동안에 40번을 만나게 했답니다. 그걸 다 이제 미국이 주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그 정치적인 용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에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그렇게 문을 좀 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와 매체가 공통적으로 베이징과 북한은 조금 겁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북한이 이 정상회담 도중에라도 어떤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슈가 확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어떤 반대파가 한국과 일본에서 아무리 이거 나토야 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타임스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이 3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오늘 오후에는 굉장히 이 뉴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만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절도단이 다 갑자기 모여서 순식간에 아주 비싼 물건들을 확 매장해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털어서 달아나는 그 플래시몹.
그리고 와서 막 밤에는 막 깨 부수고 유리창 같은 거 가지고 가는 스매시 앤 그랩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캐런 베스 LA 그 시장도 뭐 특별 전담반을 만든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 얘기하면서 여름에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계절적으로 이 같은 범죄가 많으니까 그 뒤에는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꼭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인들도 있고 외국의 조직도 때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근거를 지금 단서를 잡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LA의 강도 절도 사건은 그렇게 그 플래시몹 같은 것은 끔찍하지만 꼭 사법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공직자와 뭐 선출된 뭐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LA 타임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내용은 맨 뒤에 말씀드리고 앞에 이제 쭉 현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프로포지션 47과 프레시몹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왜 상관이 없는가. 보석금을 0달러로 하고 그리고 나서 보석금 제도를 없애서 이 프레시몹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게 왜 근거가 없는 말이냐 하는 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사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소매 스토어를 강타하는 프레시몹 수십만 달러 뭐 가게 주인들은 손실을 입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손실은 결국은 직원들 두려움, 손님들도 두려움, 두렵죠. 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고요. 우선 삶의 질도 떨어지잖아요. 어디 가서 차 한잔 해도 되나? 그 몰 근처에 있는데 가서 그 몰에 정말 우리 딸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컵케이크를 파는데 내가 그거 사다 주러 가도 되나? 망설임. 엄청 마음도 불편해지죠? 그리고는 이제 점점 안 가면 쇼핑 지역, 공공장소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물건 사러 갈 때 항상 2번 생각하게 되고 젊은 세대는 전혀 안 가게 되고 아니면 그런 위험을 설마 내가 갔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요행을 생각한다던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뭘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거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경찰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사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뭐 얼만큼이나 일어난다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현대 자유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둑질이잖아요. 물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대응을 할 현대화된 장비와 법 집행관이 필요하고 있기도 하다. 뭐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훔친 물건이 싸게 팔리는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보관하는 창고도 추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많이 일어나니까 뭐 시카고 등등의 법 집행관과도 연결을 해서 팁을 받고 이 플래시몹 스타일의 공격은 휴스턴도 있고요. 플로리다에 뭐 잘 사는 동네 잭슨빌도 있잖아요. 10년 이상 해온 그런 절도범들의 범죄이기 때문에 절도범들도 서로 배우지만 카피캣도 하고 저렇게 했어 전애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처럼 경관들도 서로 배우고 이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LA 경찰이 순찰을 늘리고 이런 것은 이제 수십 년 된 전술인데 지금은 경관들도 본인들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관이 지금 9,000명 아래거든요. 결국은 9,000명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해도 보너스를 주고 단기 지금 경관이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나 장기 근무한 사람이나 그래도 안 갑니다. 너무 무기도 많고 위험하고 또 경관에 대해서 무슨 뭐 흑인을 너무 뭐 난폭하게 대우해 이런 경관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도 너무 싫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토펜가 캐년에서의 그 노스트룸의 뭐 유명한 그런 그 스토어라든가 글렌데일 그 아메리카나에서 입생로랑 같은 데서 경관이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거 실망하고 화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격이나 인질극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지금까지는 물건만 훔쳐서 가잖아요. 누구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절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여기서 오는 것, 외국에서 오는 것, 지금은 이제 그 사이 왔다 갔다가 하다가 어떤 시절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여름철에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늘어났다가 지금 팁이 있어서 잡으니까 줄어들 것이다 하는데 2021년도 할러데이 시즌에도 LA에 이 플래시몹 이 절도가 많았었는데 그때 다 체포했고 유죄가 됐고 지금 그 사람들은 수감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플래시몹과 같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일부 법 집행관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선출된 공무원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넌센스를 얘기하고 있다. 이건 LA타임스의 주장이에요. 아마 그 같은 넌센스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악감정에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무지하니까 단세포적으로 믿어버린다던가 하기 때문에 절도는 사법 시스템의 개혁의 결과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고 이거 다 진보주의자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만 저러잖아. 원래 범죄는 도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이런 비싼 이 스토어들이 없습니다. 주민 발의안 47을 얘기를 하는데 주민 발의안 47은 경범과 중범, 절도를 구분하는 액수를 $950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950가 대부분 다른 주의 중범 제한보다 훨씬 높답니다. 작아봐야 다른 주는 $1,000에서 $2,500. 그러면 이렇게 프레시몹들이 입생로랑을 가고 구찌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걷어가는 게 $950밖에 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LA타임스는 당연히 중범으로 취급하는데 왜 경범으로 취급하니까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난다고 하느냐. 그리고 리디큘러스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석금이 없이 해서 범죄를 비범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비범죄화하는 것은 유일하게 마리화나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 발의안 47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본드에 대해서는 뭐 이게 부자는 풀려나고 가난한 사람은 안 풀려난다 해서 그 보석금을 없앤 이거에 대해선 보석금을 내지 않은 보석금이 없어서 저렇게 플래시몹으로 가담했다가 다시 나와서 풀려나서 또다시 플래시몹 절도를 저지른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몹은 중범이지 경범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정치 문제라는 것을 볼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물론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관대하면은 조금 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으나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관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ridiculous하다는 게 LA타임스 사설이거든요. 검찰이 스매시 앤 그랩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경찰력이 뭐 기금 삭감하지 않고 더 늘리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빈부의 차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얘기로 무조건 진보 잘못이야.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LA타임스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소리는 이 넌센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넌센스는 뻔뻔스러운 절도만큼 열린 사회를 좀먹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찰과 선출된 공직자들이 진실을 말하도록 하고 정확한 범죄의 원인 진단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 저는 오늘 LA타임스에서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사설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플래시몹이 많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다음에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민 발의안 47과 보석금 그것과 플래시몹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의 전적으로 그 점이다 하는 것은 ridiculous하다는 게 LA타임스의 사설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시작해보죠. 시간 되는 대로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와이에서 그 사이렌 산불 났을 때 울리지 않는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자가 어제 사임했거든요. 사임한 것은 페이스북에는 건강상의 사임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논란 때문에 그랬겠죠. 허먼 안다야 이 사람이 어제는 이제 그 하와이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사이렌은 쓰나미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 나는 산속으로 뛰어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건 위험을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재난에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더군요. 보니까 다만 전 마우이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상대책 예, 관리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 관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84년 만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현재 허리케인 멕시코 쪽에서 쭉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강도는 4인데 그게 열대성 폭풍으로 내려가서 폭우, 이번에 허리케인은 워러입니다. 폭우가 많이 내릴 거고 처음에는 사막의 단비이겠으나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 그러면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다 해당되고요. 캘리포니아 쪽 동쪽 해안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유타와 네바다, 애리조나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뭐 바람이 시속으로 뭐 75마일 정도로 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역시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된 거죠. 저희 신문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휴가라고 해서 어머 잘 지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어디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대기하라고 이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잘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